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여러분 맨큐의 경제학 챕터 29장 통화제도 이번 시간에는요 지난 시간에 이어서 은행에서 새롭게 돈을 창출하는 예금 통화승수 예금 창조에 대해서 신용 창조에 대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교재 713페이지 볼게요. 화폐 창출 과정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제1은행에서 끝나는 게 아니라 자 우리 이렇게 볼 수 있어요. 거기 보시면 어떤 사람이 돈을 가지고 있어. 100달러를 가지고 있어요. 이 100달러를 은행에다가 예금을 했단 말이죠. 그 은행이 제1은행 이렇게 있어요. 제1은행에서 들어온 돈의 10%만큼은 어떻게? 자기가 지급준비금으로 가지고 있어야 돼. 10만큼은. 근데 나머지 90달러는 대출을 해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다른 은행에 대출을 해줬다 할게요. 아니면 이제 다른 사람한테 대출해줘도 돼. 자, 그런데 다른 사람한테 대출했을 때 이 사람이 은행에 또 다 예금을 한 거야. 자, 그러면 90달러에서 10%에 해당하는 만큼 지급준비금으로 9달러를 지급준비금으로 가지고 있고 81달러는 대출을 해줄 수가 있게 되는 것이죠. 자, 그래서 요거를 또 제3의 은행에다가 이렇게 대출을 해줄 수 있어요. 그러면 여기는 어떻게 됩니까? 81에 0.1%에 해당하는 8.1만큼은 자기가 가지고 있어야 되고요. 나머지는 또 대출을 해줄 수 있어. 이렇게 순차적으로 계속 효과를 보일 수가 있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게 다 우리나라 안에 있는 거잖아. 그러니까 돈이 돌고 돌면서 계속 새로운 돈이 창출해 가는 겁니다. 약간 우리가 앞에 케인즈의 승수효과 있잖아. 그거랑 똑같습니다. 정부가 어떤 충격을 딱 줬을 때 그게 몇 배 이상의 효과가 나오는 거랑 똑같아서요. 이것도 통화 승수 이렇게 표현을 해요. 멀티플라이어 이런 표현을 씁니다. 자, 이거를요 우리가 대차대조표를 이용해서 살펴본다라고 하면 첫 번째 제1은행이 이렇게 있고요. 제2은행도 이렇게 있고요. 제3은행도 이렇게 있습니다. 자, 그래서 제1은행이 자, 재무 상태를 보면 여기가 이제 부채라고 말씀을 드렸죠. 부채고 그 다음에 이쪽이 자산 이렇게 되어 있는 겁니다. 이게 이제 제1은행, 이게 이제 제2은행 이렇게 있다 할게요. 자, 그러면 이제 은행 입장에서 예금 100달러가 들어오게 되는데 이게 이제 부채로 들어오게 되는 것이고 그 다음에 이제 지준금이 9달러 이렇게 있는 거죠. 지준금이 9달러 이렇게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대출을 81달러 해주게 된 겁니다. 대출이 81달러 이렇게 해주는 것이죠. 자, 그러면 이 81달러가 네, 또 다른 은행으로 들어가게 되는 거야. 그래서 요게 자, 그래서 밑에 제2은행의 대차대조표를 한번 살펴보시면 이쪽으로 들어가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에 예금이 81달러가 오게 되고 거기에 10%에 해당하는 지준금이 8.1달러 이렇게 되고 다시 대출이 네, 맨 마지막에 나와 있는 72.9만큼을 대출을 또 해주게 됩니다. 이해하시겠죠? 자, 그래서 이게 제1은행에서 제2은행으로 가게 되고 제3 이렇게 점차 가게 되는 거 알 수가 있게 되네요. 자, 그래서요 이거를 앞으로 점차 대출하는 금액이 작아지잖아. 그래서 궁극적으로 계속 되다가 최종적으로 얼마나 대출이 이루어지는가 하면 자, 거기 714페이지 거기 보시면 그래서 새롭게 창출되는 화폐 양은 어떻게 될 것인가 라고 하면은요 이게 대출해 준 게 다 시중에 돌아다니는 돈 아니겠습니까? 90만큼 돌아다니고 81만큼 돌아다니고 계속 그러니까 최초의 거기 예금이잖아요. 이걸 본원적 예금이라고 부르기도 해요. 시드머니 같이 본원적 예금, 최초 예금.
100달러에서 시작해서 이런 것들은 어떻게 돼요? 파생되는 통화량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첫 번째 100달러에서 그 다음에 얼마가 됩니까? 그치, 여기 보시면 10%는 지급준비금으로 가지고 있고 나머지 90%를 대출해 주는데 이 90달러는 어떻게 계산됩니까? 하면은 근데 거기 나와 있는 것처럼 0.9 곱하기 100달러 이렇게 된 거예요. 이해 가시죠? 자, 그 다음에 여기 81만큼 되는데 요거는 90에 또 90%만큼을 대출해 준 거잖아. 그럼 여기 90에 90이니까 90이 요거잖아. 0.9에 제곱 이렇게 쓸 수 있겠네. 곱하기 100 이렇게. 이해 가십니까? 자, 그 다음에 거기 보시면 72.9 이렇게 될 텐데 얘는 81에 0.9니까 0.9가 3번 곱해진 거야. 100달러에다. 그래서 0.9에 3승에 100달러 이렇게 되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자, 이렇게 됐을 때 우리가 유추할 수 있는 건 여기 보시면 점차 그 값이 어떻게 됩니까? 90에서 100에서 90, 81, 72.9 작아지는 걸 알 수 있어요. 이렇게 작아지다가 맨 나중에 이제 제로가 되겠죠. 제로가 돼서 끝나게 될 겁니다. 나중에 제로가 될 텐데 이걸 다 더하면 얼마가 됩니까? 하면 통화량 증가의 합계다라고 하면은 다 더하면 이게 1000 이렇게 되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 1000이 어떻게 결정된 거냐라고 하면은요.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무한등비 급수의 공식을 쓰는 거야. 1-공비 분의 초항 이렇게 하면 되는 건데 결론은 1-0.9 1-0.9 분의 1에다가 여기 보시면 초항에 해당하는 100을 곱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걸 다시 한번 얘기해 보면 1-0.9는 바로 이걸 어떻게 쓸 수 있겠습니까? 하면요. 이게 1-0.9가 지급준비율이야. 10%. 그래서 거기 두 번째 단락 있죠? 두 번째 단락. 지급준비율 그거를 R이라고 표현했는데 지준율인 10% 0.1을 의미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오케이? 이해되시죠? 자, 그래서 거기 두 번째 단락 다시 한번 볼게요. 자, 이 예에서 이렇게 다 더하는 것을 무한등비 급수의 합 이렇게 나타내는 거야. 무한히 지속되는 그 등비급수랑 뭐 이런 것들은 우리가 뭐 공식을 뭐 할 건 아닌데 어렵진 않거든요. 그 제 유튜브에 가보시면 기초 수학을 하나 넣어놨습니다. 뭐 경제 수학이라고 표현하기는 그렇고요. 거기 보면 등차 수열, 등비 수열 그런 설명이 있으니까 한번 봐보세요. 그래서 무한 등비 수열의 방법을 통해서 서메이션 해서 계산을 해보면 언제 멈추게 됩니다. 이걸 다 더하니까 1000달러 이렇게 돼요. 자, 그래서 세 번째 줄 1달러의 지급준비금으로 은행제도가 창출할 수 있는 화폐의 양을 예금 통화 승수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100달러가 1000달러 됐잖아. 그러니까 1달러인 경우에는 10배 해서 10 이렇게 되는 거 알 수 있어요. 자, 그래서 여기 나와 있는 이 승수는 어떻게 계산합니까? 하면 지급준비율 분의 1 지급준비율이 0.1이면 0.1분의 1 해서 10배의 효과가 된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게 됩니다. 자, 이거를요 우리가 신용승수 이렇게 표현을 하게 될 겁니다. 자, 다음 단락 보시면 예금통화의 신용승수의 크기는 뭘로 결정되냐? 지급준비율이 중요해. 여러분 생각해봐. 만약에 지급준비율이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10%가 아니라 20%면 어떻게 될까요? 20%면 그러면 20%만큼 대출을 못 해줘. 그러니까 지급준비율이 20%면 20만큼 대출 못 하니까 본원적 예금이 100 들어왔을 때 여기 80만큼만 가게 돼요. 이해 가시죠? 그럼 80이 들어온 거에서 거기서 20%에 해당하는 28에 16을 뺀 나머지 64만 대출해 줄 수 있어. 그러니까 이 값이 처음에 본원적 예금 100이 들어왔다가 80만큼만 대출을 해줄 수 있고 64만큼 대출하고 점점점 이렇게 됩니다. 그럼 이건 어떻게 되냐 하면 똑같죠. 여기 0.8 곱하기 100, 0.8의 제곱 곱하기 100, 0.8의 3승 곱하기 100
해서 무한등비급수 할 때 1 마이너스 승수 보시면 1 마이너스 0.2분의 1 하게 되면 5 돼서 5배의 승수 효과를 얻게 된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네, 이해 가시겠습니까? 자, 만약에 100% 지급준비금으로 가지고 있어라 하면 어떻게 된다고요? 100%면? 그러면 본원종 유예금 100달러가 왔을 때 대출을 못 해줘. 이게 쫙 끝나. 거기서 끝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러면 시중에 돌아다니는 통화량은 어떻게 된다? 100 이렇게 되니까 본원종 예금이 100인데 시중에 돌아다니는 통화도 100이면 승수는 1. 그러니까 100% 지급준비율이 되니까 1 마이너스 이거 지급준비금 대출을 아예 못 해줍니다. 그렇게 되면은 승수는 아예 빵, 그러니까 1 이렇게 되는 거죠. 예, 그런 거 알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바로 마지막 단락에 보시면 지급준비율이 20분의 1이면 만약에 5%면 그치, 더 많은 대출을 해줄 수 있는 거죠. 지금 10%보다 더 적게 보유할 수 있도록 만들어주는 것이죠. 그래서 밑에서 세 번째 줄 한번 볼게요. 자, 여기에서 얻어진 결론처럼 지준율이 높을수록 R이 지준율이야. 지준율이 지급준비율입니다. 지준율이 높을수록 네, 어떻게 된다? 은행 예금 중에서 대출되는 금액이 줄어들게 되고 예금 중 대출되는 대출액이 감소합니다. 대출을 많이 못하게 되는 것이죠. 그 결과 예금 통화 승수는 신용 승수는 작아지게 됩니다. 승수는 하락하게 된다. 라는 것을 알 수가 있게 됩니다. 이해 가시죠? 극단적으로 100% 지급준비금 제도 하에서는 지급준비율이 1 이렇게 되기 때문에 1분의 1 해가지고 아예 예금 통화 승수는 1이 된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어려운데 우리가 이쪽 파트에서는 계산 문제로 많이 나오게 되니까 여러분들 좀 잘 체크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다음 은행자본, 레버리지, 그리고 2008년, 2009년 금융위기. 이게 삐딱하게 돼버렸습니다. 자, 우리 은행이 어떻게 작동되는가 원리를 살펴봤는데 현대은행업의 현실은 좀 더 복잡하단 말이죠. 그래서 금융위기에 어떻게 은행이 관여했는데 어떻게 작동했을 때 이런 위기가 더 심해졌는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두 번째 단락 볼게요. 지금까지 살펴본 은행의 대차대조표에서 은행이 예금을 받아서 대출해주거나 지급준비금으로 갖고 있는 심플한 케이스로 얘기했습니다. 현실에서는 조금 더 복잡해. 그래서 대차대조표 그 상황을 한번 보는데 자, 밑에 잘 얘기가 있습니다. 이쪽이 자산 이렇게 돼 있는 거 이건 똑같고요. 오른쪽에 대변이라 하는데요. 자기 자본과 부채 이렇게 있습니다. 부채니까 이건 타인 자본이라고 보시면 돼. 부채와 부채 및 자기 자본 이렇게 있어요. 자기 자본. 네, 이해하시겠죠? 자, 부채는 타인 자본이라고 보시면 돼. 자, 그래서 거기 보시면 우리 두 번째 줄에 보세요. 현실적으로 말할 때 은행은 예금을 통해서뿐만 아니라 다른 기업들과 마찬가지로 은행도 기업들처럼 운영을 하는 것이죠. 주식을 발행할 수도 있어요. 우리가 상장사가 돼서 주식을 발행하거나 차입을 통해서도 재원을 조달할 수가 있게 됩니다. 타인 자본을 조달할 수도 있고 자기 자본으로 해가지고 어떻게 보면은 주식을 발행할 수도 있어요. 자, 그래서 은행에 주주들에게 주식을 발행해서 조달하는 재원을 은행 자본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은행은 대출하거나 지급준비금으로 보유할 뿐만 아니라 대출을 해주거나 아니면 그걸 가지고 또 주식과 채권과 같은 증권을 매입하기도 해. 그래서 거기 보시면 예금 이렇게 들어온 거 타인 자본이죠. 거기 보니까 800달러 달러는 표심 뺄게요. 돈을 빌렸어. 차입금 거기 보니까 150달러 150 이렇게 자기 자본 내 돈인 거야. 자기 자본 내 돈으로 가지고 있는 게 얼마? 50 이렇게 돼 있습니다. 이쪽을 다 더하면 1000 이렇게 돼 있죠.
자, 이게 어떻게 쓰임새로 쓰였는가 볼까요? 우선 지중금으로 200달러를 가지고 있어요. 지중금. 내 돈 주세요 하면 줘야 되는 거죠. 그리고 이걸로 이제 또 대출을 해줍니다. 그래서 돈이 필요로 하는 사람한테 700만큼 대출을 해주고요. 그 다음 이제 증권을 가지고 증권에 거기 보시면 100 이렇게. 자, 밑에 한번 설명을 다시 볼게요. 증권을 매입을 했습니다. 주식과 채권 같은 것을 매입했어요. 자, 여기서 대차 대조표 다시 한번 살짝 보시면 오른쪽 이게 대변이야. 그래서 옛날에는 보통 글을 쓸 때 위에서부터 밑에 쓰거나 왼쪽에서 오른쪽이 일반적이지만 옛날엔 신문이나 이런 것도 이쪽에서 이쪽으로 썼거든요. 그래서 대차 대조표 이렇게 만들어진 거예요. 자, 은행의 부채와 자기자본, 그냥 자본이라고도 합니다. 요거를 자기자를 빼요. 타인 자본은 부채가 되는 것이고, 자, 은행의 주주들로부터 50달러의 재원을 조달했고, 이게 이제 은행의 주주들로부터 주식을 발행했나 봐. 50달러의 재원을 조달했고, 또 예금으로 거기 보시면 또 800달러 차입을 통해서 돈을 빌린 거야. 150달러를 조달했습니다. 이렇게 조달한 1000달러는 세 가지 방식으로 운영되고 있어. 어떻게 운영되고 있는가? 이쪽에 운영 방안이 나와 있습니다. 자, 거기 보시면 은행은 200달러는 지급준비금으로 가지고 있고요. 어떻게 운용이 되는가? 자, 그리고 거기 보시면 700달러는 대출을 해줬고요. 국채나 회사채 같은 증권을 100달러 매입을 했습니다. 자, 은행은 각 자산의 유형의 어떤 위험과 수익, 지급준비금에 대한 규제 등 은행의 선택을 제한하는 규제를 감안하면서 여러 가지 재원을 이렇게 배분을 했습니다. 자, 여기서 회계 규칙에 따라서 우리가 앞에서 봤었던 것처럼 대변과 차변의 값이 밸런스가 균형이 맞아야 됩니다. 자, 여기서 지급준비금, 대출금, 보유증권의 합은 요거는 오른쪽에 예금, 차입금, 자기자본의 합과 같아야 됩니다. 오케이? 항상 이렇게 해놨습니다. 항상 같아야 된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겠죠. 항등식이야. 여기 어떤 마술도 있는 것도 아니고요. 이 식이 성립하는 것은 거기 보시면 자기자본이라는 것 자체가 이 자산에서 부채를 뺀 나머지가 자기자본이 되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늘 같아야 됩니다. 자, 많은 기업들은요, 레버리지를 사용한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레버리지, 이 지렛대라고 표현을 하게 되는데요. 그냥 레버리지 지렛대로 안 쓰고 그냥 레버리지라고 그냥 말을 사용해요. 보유 재원에 차입금을 더해서 투자 재원을 조달한다. 그러니까 내가 갖고 있는 보유하고 있는 재원에다가 돈을 대출받는 거야. 우리가 집을 사거나 뭐 할 때도 보면 아니 은행에서 대출 받아가지고 자기 돈도 있지만 사는 거 아니겠습니까? 집값이 너무 비싸니까 이미 산 다음에 거기서 효용을 누리고 일부 조금씩 빚을 낸 거, 부채를 상환해 나가는 것입니다. 어떤 기업이 차입을 통해서 투자 프로젝트의 재원을 마련한다면 어떤 기업이 차입을 통해 가지고 차입으로 투자 재원을 마련하는 거와 기업이 뭐 사업을 할 수도 있고 아니면 그냥 가게가 집을 사는데도 마찬가지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게 바로 레버리지를 이용하는 겁니다. 은행에서 되게 중요하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첫 번째 줄, 차입과 대출이 은행업의 핵심이 되기 때문에 그래요. 자, 레버리지가 어떻게 작동되는가 그거를 보려고 하는데 자, 요 레버리지에 대한 비율이라는 표현이 있습니다. 거기 보시면 다음 줄에 레버리지 레이시오 해서 비율이라는 것은 레버리지 비율은 자, 뭐와 뭐와의 비율을 나타냅니까? 라고 하면은요, 분모가 총 자산을 자기 자본으로 나눈 비율입니다. 그러니까 여기가 분모가 그냥 자본 또는 자기 자본입니다. 그리고 이쪽이 총 자산이야. 그러니까 여기 나와 있는 자기 자본 50달러를 가지고 얘의 비율 나타내는 겁니다. 이게 보시면 1000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요거는 50달러를 가지고 1000달러의 자기 자본. 그러니까 이게 20 이렇게 되잖아요. 이게 20.
이 20이 의미하는 게 도대체 뭡니까? 라고 하면 자기 자본 50을 1000 이렇게 했으니까 1로 기준을 하는 거야. 그래서 거기 보시면 자기 자본 1달러당 자산이 20달러다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기 보시면 자기 20이라는 게 자기 자본 1달러 기준으로 놓고 보게 되면 20달러의 자산이 있다? 그럼 19달러가 뭐다? 그쵸. 부채로 조달된 거야. 타인 자본이 19달러가 됐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게 전체 자산을 이렇게 형성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이해 가시죠? 자, 그래서 다음 단락은 이제 과학 얘기가 갑자기 나오네. 지렛대 원리를 이용해 가지고 나보다 나의 힘보다 훨씬 더 큰 물체를 들어올릴 수 있는 힘, 그것도 여기에 그대로 적용된다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돼 있는 상태에서 우리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예를 들어 거기 나와 있습니다. 자, 은행이 보유하고 있는 증권의 가격이 상승해서 은행 자산이 5% 증가했다고 합니다. 자, 요거 가지고 그냥 살짝 할게요. 자, 그러면 이렇게 있는 거야. 이렇게. 자, 대차대조표 지금 살짝 살펴볼 건데 지금 상태가 여기가 차변 자산, 여기가 부채와 자기자본 이렇게 있어요. 부채와 그냥 자기자본 이렇게 있습니다. 자, 그래서 거기 다시 보시면 자산의 가치가 1000달러에서 1050달러로 5% 상승한 거야. 이게 1000달러 이렇게 있는 거잖아요. 5% 상승하게 되면은 여기가 어떻게 되겠어요? 5% 상승했으니까 1050달러 이렇게 될 거란 말이지. 자, 그런데 거기도 나와 있듯이 예금과 차입금은 내가 빌린 돈은 그대로 가만히 있는 거야. 거기 보시면은 800, 150 그대로 있는 거예요. 예금 800. 아, 이건 내가 빌린 거잖아. 갑자기 나의 자산이 커졌다고 해서 갑자기 예금이라든가 이게 갚아야 될 돈이죠. 차입금, 돈을 빌린 돈이 갑자기 커지는 게 아니라고요. 150 이거는 그대로야. 근데 우리가 살펴본 것처럼 자기 자본은 어떻게 합니까? 라고 하면은 전체 자산에서 나의 자산에서 부채를 뺀 나머지를 얘기하거든. 그럼 이거 값은 어떻게 돼요? 그치, 이렇게 지워지면 저기 보시면 자기 자본이 자본이라고만 쓸게요. 거기 보시면은 50이었었는데 100 이렇게 증가하게 됩니다. 이해되시죠? 자, 그러면 여기 값을 한번 살펴보면 자기 자본이 원래 50이었었는데 이렇게 100으로 증가했어요. 얼마나 증가한 것입니까? 라고 하면요. 50에서 100으로 증가했으니까 예, 2배 증가한 거잖아. 그래서 거기 보시면은 100% 증가한 거죠. 자, 그래서 거기 두 번째 달랑 마지막 줄 보세요. 자기 자본은 50에서 100, 증가한 크기가 50이니까 100% 증가했다 라는 거 알 수가 있어요. 자기 자본은 100% 증가. 네, 이해되시죠? 뭐 별로 복잡하지는 않습니다. 다시 정리하면 뭔진 모르겠지만 나의 자산의 가치가 이렇게 5% 증가했어. 그러면 부채는 가만히 있으니까 나의 자기 자본도 커지게 됩니다. 근데 자기 자본이 50에서 100으로 증가했으니까 50에서 그 차이만큼 100에서 50 뺀 만큼 하니까 50분의 50에서 100% 증가한 겁니다. 근데 이게 반대로 작동했다라고 할게요. 그래서 거기 보시면은 뭐 증권의 가격이 상승했다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어요. 이렇게 해서 증권의 가격이 상승했습니다. 상승한 경우 이거는 좀 좋은 경우네요. 네. 자, 그래서 은행의 자산이 증가한 경우인데 자, 여기는 반대로 증권의 가격이 감소했다 할게요. 다음 세 번째 단락 볼까요? 반대로 작동할 수도 있는데 골치 아픈 결과를 가져온대요. 자, 거기 보니까 1000달러에서 저기 있는 것처럼 50달러가 날라갔다 합시다. 자, 그럼 여기가 어떻게 되냐면 여기가 950달러가 되는 거야. 950달러. 이해 가시죠? 여기는 50달러가 증가한 것이고 플러스 50.
아니, 주가는 주식의 가격은 떨어질 수도 있잖아. 얘는 마이너스 50 돼서 나의 자산의 가치가 950으로 떨어진 겁니다. 자, 이랬을 때 은행의 예금자와 채권자들에게는 여전히 이건 똑같습니다. 내가 돈을 줘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예금 800과 나한테 돈을 빌려준 채권자들에게 갚아야 될 차입금이 150은 그대로 있어요. 자, 그러면 이거 두 개 더하면 950이잖아. 나의 자산이 950인데 뭐야, 내가 빌린 돈이 부채도 950이잖아. 그러면 여기서 발생하게 되는 나의 자본은 어떻게 됩니까? 자본은 빵 아닙니까? 빵? 빵이 되잖아. 그러면 자산 가치가 5% 감소했는데 나의 자기 자본은 거기 나와 있는 것처럼 100% 감소하게 되는 결과를 초래합니다. 네, 이해되시죠? 자, 거기 보시면 따라서 레버리지 비율이 20인 경우에는 자산의 가치가 5% 감소했을 때 레버리지가 지금 20이야. 지금 똑같이 20으로 맞춘 거야. 그러면 다시 정리하면 거기 자산의 가치가 5% 증가, 5% 감소했는데 이 경우에 자산의 가격이 5% 감소했는데 자기 자본은 어떻게 됩니까? 50에서 빵으로 100% 감소하는 거야. 그러니까 훨씬 더 그게 미치는 영향이 크게 되는 거야. 꼬리가 몸통을 흔드는 그런 상황이 발생하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거기 보시면 이 예에서 자기 자본이 만약에 100% 이상 감소하게 되면, 그러니까 지금은 50달러만큼 감소하는 거였는데 이게 만약에 더 작아졌어. 950보다 작아졌다 할게요. 만약에 이게 뭐 한 900 이렇게 해서 100만큼 감소했다 합시다. 그럼 이 자본은 마이너스가 되는 거야, 마이너스. 네, 내 자본이 마이너스로 오히려 잠식돼서 없어지게 됩니다. 이해 가세요? 100% 이상 만약에 감소하게 되면 은행의 자산이 부채보다 작아지게 되는 그런 결과를 초래하게 되고요. 그러면 어떻게 돼? 아니, 내가 지금 돈을 줘야 할 거는 950인데 내가 갖고 있는 거 뭐 이런 걸 다 합쳐도 900밖에 안 돼. 갚지 못하는 거지. 그러면 이렇게 되는 경우에는 채무 불능 상태에 빠지게 되었다. 이렇게 얘기를 한다고요. 상태에 직면하게 되었다. 이해 가십니까? 그래서 찬찬히 보세요. 찬찬히. 자, 그러니까 다음 달락 보세요. 은행 규제 당국에서는 일정에게 자본을 보유하도록 하는 거야. 그래서 이것을 자본금 규제 이렇게 얘기합니다. 만약에 자본금 규제를 이렇게 하지 않게 되면 은행들이 파산 위기에 직면하게 되면 중앙은행한테 가서 야, 한국은행 나 좀 살려줘. 나 망하면 한국경제 파급 효과 큰 거 알지? 뭐 이렇게 오히려 막 그런다고. 그래서 예금보험에 의존하게 될 가능성인데 그렇지 않고 예금을 전액 돌려줄 수 있도록 그렇게 해줍니다. 그래서 두 줄 내려가 보시면 그런 표현이 있습니다. 신용이 되게 의심스럽거나 이거 못 받을 것 같은데 그런 차입자들에게 제공한 대출금 같은 경우에는 위험한 자산을 보유한 그런 은행들은 국채와 같은 안전자산을 보유한 은행에 비해서 자본을 더 많이, 자기 자본을 더 많이 보유하도록 자본금을 규제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여기서 마지막 단락에 은행의 자본금이 최소 자본금을 충족시킬 수 없을 정도로 줄어들게 되면 그때 경제 혼란이 발생합니다. 2007년, 8년 미국발 금융위기라고 발생하게 된 것은 거기 보시면 주택담보대출입니다. 모기지론이라든가 대출채권을 기초로 해가지고 증권 등 보유 자산에 상당한 손실을 입고 났는데, 그러니까 이게 막 돈을 빌려줬는데 막 사실은 우량 등급에 있는 프라임 등급에 있는 사람이 아니라 서브 프라임이라 할 수 있겠죠. 신용 등급이 안 좋은 사람한테도 돈을 막 빌려주는 거. 왜요? 그때 미국 경제가 거품이 껴가지고요. 막 집값이 막 올라가는 거야. 그러니까 만약에 여러분 생각해봐. 내가 10억을 빌렸어. 그래서 거의 10억짜리 집을 사는데 9억 9천만 원을 빌렸어. 근데 집을 살 수 있어. 그러면 이게 뭐야? 다 대출받아 산 거잖아. 근데 걱정 안 해도 돼. 왜요? 집값이 그럼 1년 지났더니 20억으로 뛰는 거거든. 그럼 20억 되면은 10억 갖고도 돈을 버는 거잖아. 그러니까 돈이 또 이제 유동성도 풍부해지고요. 돈이 이제 너무 많아가지고 누구 빌려줄까 하다가 그냥 등급이 안 좋은, 신용 등급이 안 좋은 사람들한테도 다 이렇게 대출을 해주게 되는 거죠. 근데 그 사람들이 갑자기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디플레랑 그런 거품이 꺼지게 되면서 돈을 빌렸는데 디플레가 발생하게 되면 이제 갚아야 될 부담이 더 커지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돼? 배째세요? 나 못 갚아요. 이렇게 되는 거지. 그러니까 은행, 그런 사람들한테 돈을 빌려줬던 은행도
당연히 리스크를 껴안게 되는 것이니까 문제가 발생해지는 것이고요. 그래서 거기 보시면 증권 등 여러 가지 보유 자산에 상당한 손실을 입은 은행들의 자본금이 너무 작았던 거야. 그러니까 사람들이 어떻게 돼? 내 돈 이거 은행에 예금한 거 못 받을 수 있겠네 해서 사람들이 다 은행으로 가서 돈을 빼는 거죠. ATM기에도 막 하고 이렇게 되다 보니까 자본금이 부족해지자 은행들은 대출을 점차 줄이게 됩니다. 그러다가 신용경색이 심각한 경기 침체로 이어지게 되었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다음 페이지 첫 번째 줄에 보시면 은행의 자본금을 좀 증가시키기 위해서 여러 가지 공적 자금을 은행 시스템에다가 이 자본금을 이렇게 빌려줘가지고 겨우 그 어려움을 극복하게 된 거죠. 그 결과 미국의 납세자들은 당분간 많은 은행의 주주, 그러니까 이 세금 낸 걸 가지고 는 거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은행의 주인이 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러한 여러 가지 공적 자금을 투입하게 된 그러한 메커니즘, 그런 것들이 은행 시스템의 자본금을 재충전해가지고 은행의 대출을 정상화하려고 하는 것이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해 가시죠? 좀 어렵긴 해요. 근데 천천히 보고 이 대차대조표 내용까지 여러분들이 항목 기억하시면서 봐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문제 좀 풀어볼까요? 어떤 사람이 지갑에 있던 현금 100달러를 요구불 예금에 예금했습니다. 예금 전액을 지급준비 100% 지급준비금으로 가지고 있는 거죠. 예금 전액을 지급준비금으로 보유하고 있어. 자, 그러면 어떤 사람이 우리 통화량은 어떻게 구성되어 있습니까? 하면 현금과 요구불 예금으로 되어 있는데 현금 100달러 있던 거를 요구불 예금에 예금하게 되면 얘가 빵이 되고 원래 없었는데 얘가 100이 돼서 통화량은 그냥 여전히 100 이렇게 변함이 없고 통화량의 구성 항목 내역이 현금에서 예금으로 바뀐 것밖에 없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통화량은 변하지 않습니다. 근데 만약에 은행이 예금 100달러 들어온 것을 대출해 주게 되면 통화량이 증가하게 되는 걸 알 수가 있겠죠. 그래서 요거 변하지 않고 증가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오케이? 네, 그 정도 보시고 다음. 자, 만일 지급준비율이 4분의 1이고 중앙은행이 은행 전체의 지급준비금을 120달러 이렇게 늘리게 된다면 통화량은 얼마나 증가하겠습니까? 여러분, 지급준비율이 4분의 1이니까 0.25라고 보시면 돼. 4분의 1. 자, 그러면 우리가 앞에서 살펴본 것처럼 신용승수는 얼마가 되겠습니까? 라고 하면은 지급준비율 분의 1 이렇게 나타냈습니다. 지급준비율이 0.25니까 4분의 1이니까 4분의 1분의 1 이렇게 되니까 4배의 효과를 보게 된다라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중앙은행이 은행 전체의 지급준비금을 110달러 늘리게 된다. 그렇게 되면 통화량은 얼마나? 4배의 효과를 보게 되니까 4배가 되는 480달러 증가하게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오케이? 네, 그 정도 정리하시면 되겠습니다. 다음 볼게요. 어떤 은행이 자본금이 200달러입니다. 자본금이야. 레버리지 비율이 5. 자, 그러면 우리 대차대조표를 살짝 한번 그려볼게요. 자, 이쪽이 차변, 대변. 이게 자산이 되고 이쪽이 부채와 자본 이렇게 됐습니다. 여기가 자산, 여기가 부채와 나의 자본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는 거죠. 자, 그런데 지금 자본금이 200달러입니다. 200달러. 레버리지 비율이 5 이렇게 되니까 5배 해서 자산이 5배 하면 1000 이렇게 될 거야. 그럼 부채가 얼마가 되겠습니까? 부채가 800. 얘가 부채 이렇게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자, 이렇게 대차대조표로 되어 있는 거 이해 가시죠? 자, 그런데 은행의 자산의 가치가 10% 하락했대. 얘가 어떻게 됐다? 10% 하락한 겁니다. 여기다 그냥 쓸게요. 10% 하락했으니까 900 이렇게 된 거야. 그럼 자본금은 얼마나 감소했습니까? 하면은 아니 얘는 자산에서 부채는 움직이지 않는다니까. 자산에서 부채를 뺀 나머지가 나의 자본이잖아. 100 이렇게 됩니다. 얼마나 감소했습니까?
$100 감소하게 된 거죠. 그래서 $100 감소하게 됐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우리가 지난 시간에 이어서 은행이 부분지급 준비 제도를 통해 가지고 몇 배 이상의 돈을 새롭게 창출하게 되는 신용 승수에 대해서 살펴봤고요. 다음 시간에는 이제 중앙은행이 통화량을 어떻게 조절을 할 것인가, 그 통화량을 조정해서 경제에 영향 미치게 되는 것을 우리가 통화정책이라 하거든요. 그거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음 시간에 이어서 할게요. 감사합니다.